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인천 상륙작전 특집을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이번에 또 새로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개봉이 되죠. 상당히 좀 기대감이 많은 영화인데요. 작년에 영화 암살이 또 개봉되면서 그때 이정재 씨가 아주 밀정 역할로 연기를 굉장히 잘하셔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의 공식이 된 것 같아요. 한 요맘때쯤에 이정재 씨가 영화에 나온다. 뭔가 하나의 공식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인천 상륙작전도 꽤 많이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2부작에 걸쳐서 특집을 진행할 건데요. 일단 1부는요, 메가더라는 인물이 사실상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 인물이잖아요. 그죠? 인천 상륙작전 하면 메가더, 메가더 하면 인천 상륙작전. 하여튼 인천의 상징적인 인물이 좀 희한해요. 인천의 상징적인 인물이 미추홀에다가 도읍을 정했던 비류가 아닙니다. 절대로. 누가 상징 인물이냐면은 외국인이에요. 메가더가 상징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두고서 철거를 해야 된다, 존속을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도 논쟁이 굉장히 많기도 했었죠. 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면서도 또 뜨거운 논란의 구심점에 있는 그런 인물이 메가더 장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기까지의 과정을요,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메가더 장군이 결국 해임을 당하는 상당히 이제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메가더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끔 가다가 저를 밀리터리 오타쿠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밀덕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밀리터리 오타쿠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의 접근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AK 소총이 제어는 얼마고, 총 길이는 얼마고, 사정거리는 어디까지 나가고, 관통령 얼마큼 되고, 그런 거 외우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는 올바른 역사 접근 방식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지, 한 명의 역사가로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지 절대 밀덕이 아닙니다. 저 분명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밀덕이라고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전쟁사를 주로 다뤘던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전공이 그거라서 그래요. 제가 조선 후기 양난사 그거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토대로 조선 포수의 훈련 방식과 군율을 논문을 썼기 때문에 주로 전쟁사가 주 전공이라서 전쟁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지, 절대 저는 밀덕이 아니다. 그거를 먼저 확실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요,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전쟁, 여러분들 좀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좀 이게 심도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듣고서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의 국사, 아니면 그냥 공무원 시험이나 한국사 검정능 시험 이 정도 선에서만 하셨던 분들은요, 6.25 전쟁이 훨씬 더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저도 어릴 적에 배울 때는요, 6.25 동란, 6.25 내전, 6.25 사변, 이런 식의 용어를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국사책에서도 6.25라는 용어를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썼냐, 이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요, 역사를 이야기할 때 좀 제발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것 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객관성입니다. 역사는 기본적으로 교훈을 얻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반성이에요.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물론 팔은 안으로 굽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볼 수가 없고, 그러면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인 이상 100%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역사학의 기본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0%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객관성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6.25 전쟁이라는 용어를 놓고 봤을 때 이 용어도 나쁜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이 용어가 잘못된 용어고 한국전쟁이 올바르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6.25라는 말은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1950년 6월 25일 날에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전쟁이 터진 날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 6월 25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가만 생각해보면은 6월 25일이라는 날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날짜는 아니에요. 전쟁이 며칠 날에 일어났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요, 전쟁이 일어난 공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25일을
명칭으로 해가지고 6.25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는 크게 나쁜 건 아닌데, 이 6.25 전쟁, 한국 전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제 부족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6.25 내전, 6.25 동란, 6.25 사변, 가이적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동포끼리 싸웁니다. 그 얘기를 갖다 많이 하는데, 이 용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도 좀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전쟁은요, 기본적으로 첫 시작은 동포끼리의 내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국제전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반부 가면요, 솔직히 이거는 한국 군대, 북한군 싸움이 아니라 그냥 미군 대 중국 싸움이에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변질이 되고, 나중에 가서 발생하게 되는 베트남 전쟁의 연장선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25 내전이라는 표현이 과연 이 전쟁의 성격을 다 담을 수 있냐 했을 때, 저는 그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선호하는 용어는 뭐냐면은 한국전쟁입니다. 즉, 6월 25일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보다도 한국이라는 공간적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반도, 한국이 있는 이 한반도 내에서 일어났던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우리가 접근하기가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용어는 누가 쓴 거냐면은 미국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우리나라 학계에서 차용해가지고 역사학계에서는 6.25 전쟁이라는 용어보다도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6.25 전쟁이라고 하다가 대학 가서는 주로 한국전쟁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무슨 뭐 좌파사하게 물들었는 이 빨갱이, 아주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좀 제발. 답답해 죽겠어 진짜. 그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역사를 파악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학술적인 의미로 쓰는 거예요. 저는 좀 이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왜곡해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자, 아무튼 이제 한국전쟁, 한반도라는 그 공간을 갖다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용어가 좀 더 낫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두루뭉술해지지 않냐.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그렇게 타자화시키는 개념이 어딨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누구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북한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북한이 우리를 먼저 선제 공격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6.25 전쟁 혹은 이제 6.25 내전이나 6.25 동란 이런 표현들이 좀 더 낫다라고 보시는 견해도 있는데 저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단 이게 좀 더 적절하다 해서 저는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전쟁이 왜 일어났냐 했을 때 일단 1차적으로는 북한이 쳐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교과서에서 하는 말 있잖아. 그죠?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나 이 말 좀 약간 좀 웃은 게 뭐냐면은,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럼 세상 천지에 합법적인 전쟁도 있어요? 다 불법이지? 아니, 세상에 합법적인 전쟁이 어디 있어? 이겼으면 합법이에요. 지면 불법입니다. 어차피 전쟁은 다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니, 세상 전쟁의 대부분 다 기습으로 이루어지지. 그럼 뭐, 기습이 아닌 게 어딨어. 이거 기습도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은. 미군이요, 경고를 미리 했어요, 계속. 한참 경고를 하다가, 우리가 막판에 이제 방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월 24일 날에 해제를 했어. 그 경계태세를 갖다가. 이게 무슨 기습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남침, 북침 가지고 참 그 용어 논란이 많은데, 그냥 남침 용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지금 한국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매우 위험하다. 길거리 나가서 남침이냐 북침이냐고 물어보면은 북침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보의식이 위험하냐 한데, 아니,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남침, 북침 용어가 어려워요. 솔직히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뭐가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먼저 쳐들어왔으니까 그냥 북침이겠거니 하고서 북침으로 대답한 사람은 많을 겁니다. 반대로 물어볼까요? 남한이 먼저 쳐들어갔어요.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하면은 다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대답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다 그렇게 대답하는데 북침 남침 하면은 헷갈려. 아니, 헷갈리는 용어로 써놓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게. 자, 이 헷갈리는 용어를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논리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상대방의 이 손으로 갖다 상대방의 엉덩이를 딱 찌르는 행동을 똥침이라고 하죠. 그죠? 손으로 상대방의 엉덩이를 찔렀어요. 근데 이걸 엉덩이 침이라고 이걸 손침이라고 하진 않고 똥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해자에다 침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피해자 측에다 침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한이 북한으로 쳐들어간 게 아니라 북에서 남으로 쳐들어왔으니까 북한이 가해자고 남한이 피해자죠. 그래서 남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죠, 그죠? 근데 이런 거 뭐 설명해 준 적이 있어?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가면 북침 남침 당연히 헷갈리지. 자, 그래서 저는 그냥 북한이 침략했다 뭐 이렇게 서술해도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뭐 전쟁이라는 것은 다 불법이고 다 그냥 기습적으로 치는 거지. 누가 합법성 따지고 누가 그렇게 대놓고 옵니까? 그죠?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한국전쟁이 왜 발생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는 논쟁점이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에치스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수능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뭔지. 브루스 커밍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한국전쟁에 대해서 연구를 꽤 많이 한 사람이에요. 즉 한국전쟁이 왜 일어났냐에 대한 그 과정만 가지고 책 한 권 쓴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물론 이제 흔히 우리나라 우파 계열에서는 브루스 커밍스의 책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거는 진짜 좌파주의적인 발상에서 있는 음모론적인 이야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약간 좀 음모론적인 얘기는 좀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브루스 커밍스의 그 논리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한국전쟁이라는 것이 물론 1차적으로는 북한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북한이 제일 잘못했는데 그럼 진짜 북한만 잘못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건덕지는요. 사실은 누구도 제공을 했냐면은 우리도 제공을 했고 무엇보다도 미국도 제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공했다는 건 뭐냐면은 불필요하게 자극을 했다라는 거죠. 북진 정책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이런 얘기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도 완전히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미국은 이 에치스 라인 때문에 면죄부를 받기 좀 힘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에치스 라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했을 때 일단 이 라인이 선포됐을 때 시점이 1950년이에요. 자, 그때 당시에 동서내전이 사실상 시작됐던 시점입니다. 흔히 철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시기죠. 전 세계가 자유주의하고 공산주의로 나뉘어서 딱 대결 구도로 가는 그 시점이었는데 당시 미국 입장에서 고민이 뭐였냐면 이게 고민이었어요. 미국이 이미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전쟁 비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좀 감축해둘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산주의하고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축을 해야 되는데 감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선되는 곳보다 나중되는 곳을 먼저 감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전선이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대서양, 즉 유럽 전선이고요. 하나는 태평양, 극동전선이에요. 근데 양자를 놓고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어느 쪽에서 중요했냐면은 유럽 쪽이 훨씬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극동전선은 좀 축소시키고 대서양 쪽을 갖다 강화시키자라는 그런 전략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바로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이었던 에치슨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치슨 선언이 이제 발표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평양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어선을 이렇게 하겠다. 일본, 크게 봤을 때 일본,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류쿠산 열도 여기를 갖다 기점으로 미군이 방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사실 계륵이었어요. 계륵이 뭔지 아시죠? 그죠?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진짜 딱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을 치르면서 고민에 빠진 게 있어요. 일단 유럽 쪽에는 미국 편을 든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뭐 영국도 있고 대표적으로 프랑스도 2차 대전에는 같은 편이었고, 자, 이런 식으로 자기 편을 들어준 나라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서양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태평양은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태평양 너머에 있는 나라들은요, 대부분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일본하고 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태평양의 안보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다시는 태평양 안보가 위협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방어선을 치자.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자신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그리고 원래는 자기들하고 싸웠던 상대지만 일본을 굴복시켜가지고 우리 편으로 흡수를 시켜서 여기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자신들의 내해처럼, 호수처럼 사용한 것처럼 미국도 일본과 필리핀을 거점으로 방어선을 형성을 해가지고 태평양을 자신의 내해로 삼자라는 태평양 안보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보면요, 이 선을 보면 빠져나가는 게 어디냐면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대만이 빠져나가요. 바로 49년에 국민당 정부가 패배를 해가지고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모택동을 주석으로 하는 중공이 수립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를 갖다 이렇게 빼버리게 됐는데 요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브루스 커밍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보니까 미국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나라하고 대만은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공과 북한, 소련이 일로 쳐들어올 경우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한국전쟁이 발생하게 된 거고, 그런 오해를 유발했던 미국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논지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오해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이게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었고 원래 이런 의도였거든요. 나름 자신감의 표현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계륵이라고. 그죠? 계륵이란 말은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버리겠다는 뜻이 안 버리겠다는 뜻이요. 버리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 봤을 때. 그러나 일본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것이냐면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 육군을 빼버리고 오키나와를 거점으로 해서 전략공군을 운영해서 공군력으로 여기를 커버를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미국이 누구를 우습게 생각했냐면은 중공과 북한을 좀 만만하게 생각한 겁니다. 즉 중공과 북한은요, 미군의 상대가 되질 않는다. 우리가 공군력만 동원을 해도 어디로 확실히 지킬 수 있다. 대만과 한국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선을 이렇게 설치를 해도 쟤들은 감히 내려올 생각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필요하게 대만과 한국을 갖다가 방어선에 집어넣어서 불필요하게 소련이나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또 없다라고 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나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선을 그었는데, 이걸 갖다 이제 김일성이 오판을 합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게 참 희한한 데서 발생을 해요. 만약에 김일성이 미국의 의도를 좀 정확하게 읽었으면은 어쩌면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김일성이 미국의 의도를 좀 잘못 이해를 해요. 뭐야, 선을 이렇게 그었다는 것은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개입 안 한다는 뜻 아니야. 자, 그러면서 북한이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벌이게 되니 그것이 바로 한국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국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개전 초기의 상황이 어땠느냐라는 내용은요, 제가 옛날에 제헌제 특집에서 제1부 거기 한국전쟁 편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서울을 버리고서 한강 넘어서 도망가가지고 부산까지 밀려나는 내용은 거기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 설명하진 않을게요. 궁금하신 분은 그거 보세요. 그럼 시간을 좀 뒤로 돌려서 낙동강 전선으로 가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쟁은 6월 25일 날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불과 3일 만에 수도를 빼앗기고 이승만 정부는 대전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다시 7월 달에 북한군에게 밀려가지고 부산까지 도망을 오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여기가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 당시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북한군이 총 공세를 펼쳤는데 그 공세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8월 공세, 9월 공세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8월 달에 한번 대대적으로 공습을 가합니다. 당시 김일성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은 늦어도 8월 15일까지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부산을 함락시켜라 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북한군이 아주 대대적으로 총공세를 벌이게 되는데 그게 8월 공세예요. 8월 공세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때 거의 밀릴 뻔했다가 극적으로 이 공세를 막아내면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8월 공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9월 달에 다시 북한군이 총공세를 펼치는데 그게 9월 공세예요. 자, 근데 보면 이래요.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7월 무렵에 유엔군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역전되지 않아요. 여전히 공격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냐면은 북한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8월 공세에서 낙동강 방어선을 거의 뚫을 뻔 했다가 일단 저지되고 다시 또 9월 공세를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9월 초까지 전쟁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은 북한이 쥐고 있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항상 그 기세를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에 있어서 주도권은요, 꼭 전력이 우위인 쪽이 잡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기선제압을 하는 쪽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즉 북한군이 객관적인 전력을 봤을 때 이미 연합군보다 점점 처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계속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급부로 말했을 때 연합군 입장에서는요, 뭔가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반전이 없으면은 계속 수세로 몰리는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당시 9월 공세가 일어나기 직전에 195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낙동강 전선의 양측 전력이 어떠인지 한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유엔군은 국군을 포함해서 한 얘기입니다.
자, 당시 이제 유엔군 상황을 보면 이래요. 원래 우리나라 국군이 대략 한 10만 명이었어요. 전쟁이 딱 시작했을 때. 대략 한 10만 명이었는데, 유엔군이 참전이 결정이 되면서, 죽거나 이제 사라진 부대를 다 뺀다 하더라도, 유엔군이 가세를 하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 10만 명보다 더 늘어난, 1.7배 정도 늘어난 약 한 17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군은 어땠냐면은 원래 쳐들어올 때 한 20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많이 죽었어요. 8월 공세, 9월 공세 하면서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병력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0만이 채 안 되는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북한이 무리수를 둡니다. 어떤 무리수를 두냐면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근데 자기도 병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은 강제 징집이에요. 흔히 이제 의용군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전선에 투입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역효과를 낳아요. 실제로 북한도 이걸 인정을 해요. 나중에 이제 벼러리 회의라고 자기들이 이제 흔히 잘하는 거 있잖아. 이게 북한 애들이 잘하는 거. 자아 비판. 자기들끼리 반성을 해. 반성을 하는데 우리가 한국전쟁 초반에 이길 뻔했다 왜 졌냐 했을 때 그 이유 중 하나로 뭘 들었냐면은 우리가 지나치게 남쪽에 내려갔을 때 징집을 많이 했다. 사실 남조선 사람들이 북측에 가담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억지로 전쟁에 가담함으로 인해서 사기도 별로 좋지 않았고 훈련도 받지 못한 부대가 섞이는 바람에 부대 전체가 오합지졸하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이야기다. 전략이었다 하면서 비판을 받습니다. 실제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병력수도 많이 줄었을 뿐더러 이 중에는 원치 않게 강제로 징집돼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사기가 아주 높다라고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쪽을 놓고 보시면은 북한군이 처음에 승승장구했을 때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땅크를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 유명한 T-34. 세계 2차 대전 당시 소련군에서 개발했고 그렇게 맹위를 떨쳤던 T-34. 당시 세계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최고의 전쟁 기계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T-34를 몰고서 북군을 마구잡이로 유린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걸 막을 수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탱크가 뭐가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때. 미국이 탱크를 안 줬어요 우리한테. 탱크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거기는. 근데 한반도 지형에서 의외로 탱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거란 그 전쟁사를 갖다 제가 한 것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지형이 의외로 중장기병이 필요한 지형이에요. 왜냐면은 고지 사이에 그 길목을 차단해야 되고 그 차단한 곳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탱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미군이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 결국 나중에 부랴부랴 탱크를 끌고 오는데 당시 미군이 끌고 왔던 탱크가 뭐였냐면은 퍼싱 전차 그리고 패튼 전차 이거였습니다. 퍼싱 전차는 T-34의 상대가 되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했어요. 근데 패튼 전차는 가장 최신의 전차였기 때문에 미국이 제일 자랑하는 전차였죠. 패튼 전차는 확실하게 T-34를 누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 시점에 가면요, 이미 수량으로도 연합군이 북한군에 비해서 전차 수량이 우위에 있었고, 질적으로도 우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포. 야포의 그 비율을 보면은 한 1.5대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빨갱이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은 포병 전력이 무지하게 있어요. 대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 북한군도 야포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많이 갖고 있죠, 그죠, 걔들. 걔들이 잘하는 게 야포 아니야, 결국에는. 근데 유엔군 같은 경우는요, 야포를 약 한 400문 정도 갖고 있었는데 숫자 비율로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탄약에서 차이가 나요. 포가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죠? 포에다가 포탄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포탄 안 나오면은 이게 말짱 빵이지. 북한군은 고질적인 보급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포탄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지만 당시 연합군은요, 거의 무제한으로 포탄을 쓸 수 있었습니다. 무제한으로 포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화력면에서는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가시적으로는 1.5대 1이지만 실제로는요, 압도적으로 연합군이 포병 화력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군. 처음에는 북한군도 공군이 있었어요. 그러나 연합군이 참전을 하면서 미 공군 전력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다 그냥 버러우로 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면서 미 공군이 이제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사실 공중에서는요, 거의 미국의 동무대였어요. 마음대로 여기 갔다 폭격하고 저기 갔다 폭격하고, 북한은 이 폭격 때문에 제대로 보급선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북한이 보급선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낙동강까지 보급을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기상천외한 방법을 써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남한 주민 약 한 36만 명을 징발을 해가지고 쫙 세워놓습니다. 서울에서 낙동강에서까지 쫙 세워놓고 보급품을 릴레이로 나누는 거예요. 1인당 한 20kg를 짊어지고서 뛰는 거야. 막 간 다음에 앞사람한테 던져줘요. 그럼 앞사람이 그거 받고서 또 가.
그 다음 또 앞 사람한테 던져줘. 이런 식으로 릴레이 방식으로 낙동강에다 보급을 대줍니다. 와, 이거 진짜 기발하다. 무지하게 창조적이네. 근데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진짜 엽기적인 방법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요거밖에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정도로 제공권을 압도적으로 장악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해군도 마찬가지예요. 뭐 북한 해군 뭐 그렇게 해군이라고 할 것도 원래 없었고, 그나마 이제 동해로 한번 침투 작전 하려다가 실패하면서 북한도 역시 제해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연합군은 해군 전력을 이용해서 동해바다를 장악하고 여기서 한포 사격을 통해서 북한 육군에게 또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9월 달에 북한군이 총 공세를 펼치긴 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서서히 어느 쪽이 유리해지기 시작했다. 연합군이 유리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를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택동입니다. 8월 공세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북한 측에서 이제 모택동을 이게 9월 공세 작전을 갖다 논의를 하려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이 딱 이제 북경에 도착하자 모택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귀신 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첫째, 인민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한 달이나 공세를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유엔군이 계속 증원되고 있고, 뭐 여긴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유엔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분명히 가시적인 전력은 이제 점점 연합군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게 뻔한데 왜 계속 방어만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꿍꿍이가 뭐냐고 했을 때 모택동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엔군의 새로운 공세는 상륙작전 형식이 될 것이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거 맞췄어. 상륙작전. 와.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상륙 지역은 진짜 소름 끼친 얘기를 해요. 어디 얘기를 하냐면은 인천 또는 남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야, 모택동이 대단하죠. 그죠? 자리 깔아야겠네. 돗자리. 그죠? 왜 인천하고 남포를 이제 지목을 했냐면은 일단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었죠. 그래서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 인천을 강타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을 강타하기 위해서 남포로 상륙할 것이다. 둘 중 한 군데 상륙할 것 같으니까 대비를 하라고 그래요. 대비하는 방식이 뭐냐? 이 시점에서 인민군은 유엔군의 공세에 대비하여 축차적인 저지 진지를 준비하고 유엔군의 인천 또는 남포 상륙작전에 대비해서 후방 예비대를 보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공세를 할 때가 아니다. 너네 지금 방어로 전환을 해가지고 유엔군의 상륙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장기전 가는 얘기예요. 지금 단기 결전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장기전으로 가가지고 계속 압박을 가해서 연합군이 퇴각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모택동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김일성이 이거를 거부합니다. 싫다! 나는 빠른 시일 내에 부산을 점령해서 적화통이 달성하겠다 하고서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은 후방 예비대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낙동강 전선에 투입해서 9월 공세를 갖다 벌였다는 겁니다. 자, 이게 김일성의 실수였어요. 후방 예비대를 뒀으면 혹시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인데 후방 예비대까지 다 끌어대가지고 낙동강 전선에 투입해서 9월 공세를 시작했는데 이 9월 공세가 결국 실패를 합니다. 자, 이제 연합군에게 반격의 찬스가 왔어요. 당시 연합군 입장에서 반격의 방식을 뭘로 상정하고 있었냐면은 상륙작전을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상륙작전이냐 했을 때 우선 첫째,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계속 꾸준히 밀어붙여가지고 북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힘든 게 뭐냐면은 아무리 전체적인 전세는 연합군이 우위에 있었다고 하지만 공격에 대한 주도권은 북한군이 쥐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발판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전력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잉여 전력을 돌려서 적의 측후방을 강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미군에서도 뭐라고 계산했냐면은 이거는 이대로 밀고 올라가는 건 희생이 너무 크다. 상륙작전도 희생이 큰 건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어느 쪽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 똑같이 희생이 많다면은 상륙작전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상륙작전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작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결심하게 됐냐 했을 때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일본군하고 교전을 할 때 상륙작전을 무지하게 많이 해봤어요. 그잖아요. 일본이 진짜 그 태평양 섬들을 방어하면서 거기다 이제 두더지속을 파놓고서 방어를 하니까 미군이 한 게 뭡니까? 개구리 점핑하듯이 여기 상륙해서 점령하고 그 다음부터 저기 가서 점령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다 까부수는 방법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륙작전 굉장히 많이 해본 거예요. 그 경험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다, 해볼만 하다, 그런 자신감이 또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맥아더 장군이 직접적으로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루와 망치 전술.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동서고금은 막론하고 모로와 망치는 굉장히 표준적인 전술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창안된 전술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모로 망치, 서양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양에서는 손자병법에서 이걸 갖다 기병정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비슷해요. 용어를 다르게 쓸 뿐이지. 그 전법의 방식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주력 부대가 적의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서 거기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예 부대가 적의 측후방을 돌아가지고 거기를 기습 강타하는 겁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모루 위에다가 쇠붙이를 올려놓고 망치로 딱 두들기는 것처럼 적군을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법인데, 그 망치머리 역할을 바로 상륙작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유로 결국 상륙작전을 하게 되는데, 그 상륙지로 어디가 선정되냐? 처음에는 뭐 중원진이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군산이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남포가 거론되기도 했어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상륙지들을 제외하고 메가더 장군이 선택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인천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천은요, 이 중에서 최악의 상륙지였어요. 단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쪽박이고, 그런 것이 바로 인천이었다는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요, 제가 아주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영화 보실 거잖아요. 그죠? 영화 내용을 스포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대략적인 건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저 말고 인강 찍으신 분이 많아요. 또 CG 효과 넣어가지고 아주 빵빵하게 찍은 거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이제 좀 참고해서 보시고, 저는 대략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인천을 이제 상륙 지점으로 선정을 했는데, 인천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밀물과 썰물, 조수간만의 차가 무지하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물대 상륙하러 딱 들어왔다가 만약에 썰물 시간을 못 맞추면은 배가 갯벌에 박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조건을 갖다가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은 사실 상륙지로서 그다지 메리트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단 성공을 하면은 수도 서울을 곧바로 탈환할 수 있고 적의 중간을 갖다 확 끊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효율적인 상륙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근데 메가더라는 인물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스타일이냐면 되게 천재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몽고메리하고는 확실히 정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간 좀 스타일을 놓고 보자면은 롬멜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롬멜보다도 훨씬 더 과감한 스타일입니다. 되게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메가더의 전략 자체가 좀 그런 형식의 전략이 굉장히 많아요. 군사적 모험주의가 굉장히 많은데 또 그걸 성공시킨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어떻게 보면 진짜 전쟁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천재적인 용병술을 지닌 사람인데 그 극악의 확률을 갖고 있는 인천 상륙을 성공시켰다. 요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입니다. 당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의 과정을 놓고 보면 이래요. 인천 상륙을 하기 위해서 야간에 이제 딱 상륙을 하러 갔는데, 이게 미군 함대를 유도할 등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마침 등대가 있어요. 거기에 팔미도라는 섬이 있는데, 조그마한 섬인데 거기에 등대가 있었고, 그 등대를 점등시키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미리 파견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갤러 부대죠. 그리고 그걸 소재로 만든 영화가 바로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인천 상륙작전이고요. 갤러 부대가 거기에 잠입을 해가지고, 또 뭐 이제 일설에 따르면은 그때 이제 민간인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등대를 점등을 시켰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연합군을 유도를 한 다음에 메가더가 연합군을 이끌고서 해병대를 먼저 상륙시켜서 어디를 점령하냐면은 월미도를 점령을 합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인천 살거든요. 그래서 인천 살아가지고 이런 질문 참 많이 받는데, 아니 월미도는 돈데 왜 거기 배 타고 안 들어가요? 보니까 뭐 다리 비슷한 것도 잘 없던데 그냥 육지던데?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월미도 원래 섬 맞아요. 거기 섬인데 매립해가지고 육지가 됐어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섬이었지만 지금은 섬이 아니다. 그냥 당시에는 아직 섬이었습니다. 섬이고 다리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여기를 교두보로 선정해서 미 해병대가 여기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월미도 장악하자마자 썰물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상륙을 못하죠. 그래서 여기를 점령해놓고 일단 뒤로 빠졌어요. 썰물에 맞춰가지고. 다음번 밀물에 본격적으로 인천에 상륙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바본가? 그 사이에 당연히 알아채죠. 인천에 상륙하려는 거 알아채고서 지원군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은 함재기를 출동시켜서 공중폭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망을 다 끊어서 접근을 못하게 막아놓은 다음에 두 번째 밀물이 올 때 인천에 상륙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두고서 실제로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뭐라고 평가를 했냐?
나는 곧바로 서울을 점령함과 동시에 남쪽으로 전진을 개시하도록 명령했다. 그렇게 하면 북쪽의 10군단과 당시 메가더가 이끌고 있었던 군단이 10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상하는 8군단,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고 있던 것이 미 8군단이었어요. 사이에 대부분의 적 병력을 포위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모르 위에 올려놓은 적을 망치로 쳐부수는 꼴, 즉 모르와 망치 전술 얘기한 거죠, 그죠? 꼴이 되어 일격의 북한군을 괴멸시킬 수 있다. 자, 결국 메가더의 의도대로 북한군을 완전히 괴멸시킨 후 드디어 서울을 재탈환하고 전쟁 이전의 선이었던 38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38선 성공 여기까지 간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 했을 때 38선 넘어서 북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좀 논쟁이 일어나요. 그때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38선 넘어서 북진하자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어차피 전쟁 났잖아요. 그렇죠? 기왕 난 거 그냥 확 밀어붙입시다. 여기 대세였던 반면에 유엔군 내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예 북진합시다라고 하는 측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건 아니다. 만약에 북진했다가 중공이나 소련군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 라는 측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메가더 같은 경우는 북진을 이제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자, 이때 굉장히 이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과감한 일을 하나 벌여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이에요. 이건 순전히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역사 인물을 딱 볼 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면요.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보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38선 돌파는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물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왜 38선 돌파를 명령을 했냐 했을 때 그거는 나름의 이제 이유는 있어요. 그게 또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조선시대 선조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버리고 국민들을 버리고서 땅끝까지 도망을 쳤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라는 점은 둘이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나중에 전세가 역전됐을 때 그 상황에서 선조는요. 중국에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 비해서 이승만은 이 점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뭔가 되게 과감하게 미국의 의도하고는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독자적인 길을 참 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별명이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도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잔혹한 권력의 마술사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역전 카운터를 날릴 줄 아는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다 떠나가지고 순전히 능력적인 면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정치 스킬이 좋은 대통령이 누구였냐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승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와도 그걸 다 역전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 38선 돌파도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 수도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해놓고 한강다리 끊어놓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솔직히 창피하잖아 이거.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이거는 국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대통령 노릇하려면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했을 때 뭔가 과감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미지 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정치적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냥 어쨌거나 이렇게 하게 될 경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미국이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감수하고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선조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조는 혹시라도 중국이 싫어할까봐 최대한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게끔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승만은 좀 반대로 움직여요. 미국이 나를 갖다 싫어하거나 말거나 일단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오고 싶은 건 내가 할란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미국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서 나중에 이제 미국 정부하고는 좀 이제 많이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승만 대통령 개인하고 미국 정부하고 관계는 좀 이제 점점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승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장군들 딱 소집해놓고 한국전쟁 발발한 다음에 전시작전권을 미국에다 넘겼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군은 지휘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미군이 지휘해 주십시오 하고 넘겼는데 그 넘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전작권 넘겼다고 해도 그렇지 내가 국군 통수권자잖아. 맞아 틀려. 그러니까 니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니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벌써부터 이제 기질이 나오죠. 그죠? 나중에 이제 장기집권 하는 그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렇게 나오면서 물어봐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전선 중에서 적군이 고지를 점령하고 있어서 난감한 지역이 있으면은 한번 말해봐라. 했을 때 딱 지목되는 것이 어디였냐면은 3, 4단, 그 유명한 백골 부대 있죠. 서북청년단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그 3, 4단 앞에 고지가 있는데 거기서 북한군이 사격을 가하면은 방어하기가 힘듭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엔에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 고지를 갖다가 탈환을 하겠다. 지금 이거는 이대로 놔두면은
방어하기 힘들어지니까 그 고지만 딱 탈환을 하겠다. 이걸 허가해달라 하니까 유엔에서는 별 생각 없이 그래 뭐 그 정도 괜찮겠지 하고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다시 이제 한국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고지를 점령하고 돌파해서 북진을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자, 그래서 3, 4단이 북진을 해서 그 고지를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고지가 어디냐면은 그 유명한 하조대예요. 하룡과 조준이 방문했다는 그 하조대. 거기를 점령한 다음에 그대로 38선을 돌파해서 북진을 하니 그날이 언제냐면 1950년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38선을 돌파한 기념으로 10월 1일이 무슨 날이 되는 거냐면은 국군의 날이 되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야. 왜냐면은 국군의 날하고 뭐 겹치냐면은 공군 창건이라고 겹치거든요. 그럼 공군 입장에선 불리하잖아. 국군의 날도 놀아야 되고 공군 창건이도 놀아야 되는데 하루밖에 못 놀아. 이건 그냥 농담이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하니까 메가더가 이제 옳았구나 하고서 유엔군을 북진시켜가지고 결국 북쪽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장밋빛 청사진을 봤어요. 이대로 가다가 이제 남북통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누가 개입을 합니까? 중공군이 개입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메가더의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메가더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모험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독선적인 면도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메가더가 천재적인 용병술을 발휘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건 좋았는데 여기서 좀 자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삼국지 인물 중에서 관우하고 메가더 장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너무 무시했고 자만했다는 거예요. 결국 관우가 어떻게 했어요? 당시 이제 5회 군주였던 송건을 그렇게 깔아뭉개고 무시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송건에게 뒤치기를 당해서 형주를 빼앗기고 자기는 죽임을 당했죠. 메가더도 비슷한 상황이 돼요. 중국을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설마 중국이 진짜 겁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우리 미국하고 싸울 리가 없다. 그러면서 북진을 계속 했는데 중국은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너네 더 이상 북진하지 마라. 북진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북진을 하다가 중공군이 개입된 걸 모르고서 그걸 놓쳐버립니다. 놓쳐버리고서 결국 중공군의 역습을 당해가지고 다시 38선 이남으로 쫓겨내려오게 됩니다. 쫓겨내려와서 수도 서울을 한번 뺏겼다가 다시 재탈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38선을 그 부근을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됐는데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제 북한군, 중공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일단 휴전을 하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잡아요. 자, 그렇게 마음을 잡았는데 메가더는 이거를 반대를 합니다. 안 된다. 만주에 폭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핵폭탄을 떨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자. 진격을 하자. 라고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메가더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게 엇갈립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평가가 나와요. 저는 뭐 어느 쪽이 옳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평가가 있다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한쪽은 자 봐라, 이렇게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싸웠던 분이다.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분이지 않냐 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메가더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정치적 야심 때문이다. 여기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나중에 차기 대권 후보자로 부각돼서 대통령을 하려는 그런 욕심에 이런 무리한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사실 만주에다 폭격을 하면은 소련이 개입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전쟁 광 아니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메가더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었고 독선적인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트루먼 대통령하고 계속 분란을 일으키다가 결국 해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해임당하게 된 원인은요, 좀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만주 폭격 그 주장한 것 때문에 해임당했다라고 보시는 견해가 많은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 중 하나인데,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당시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휴전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돌려보려고 메가더가 어떻게 하냐면 단독으로 중국에다가 거의 협박에 가까운 최후 통첩을 보내버려요. 이거는 미국 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아니, 메가더가 아무리 유엔군 총사령관이라고 해도 그렇지 본질적으로는 미국 장군인데 그럼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위반하고 미국의 국회를 능멸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 트루먼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화가 납니다. 아니,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하면서 결국 메가더를 해임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가더는 여기서 해임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생명마저도 끊어지게 되고 독불장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까지 받고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잠시 그냥 떠날 뿐이다.
근데 사실 뭐 사라졌어요. 그냥 이걸로.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의 임팩트가 원체 강했고, 또 그 덕을 본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영웅으로 추앙받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미국 내에서는요, 상당히 평가가 분분한 인물이 또 메가더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메가더라는 인물을 놓고 보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 사실을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메가더는 영웅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웅이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웅은 성공한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영웅이냐면은 남들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약자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영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메가더의 그 전략 방식을 보면 굉장히 모험주의고, 어떻게 보면 희생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작전들이 많아요. 즉 성공하면 화려해 보이지만 실패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략들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인천 상륙작전 때도 마찬가지지만 메가더의 그 작전들을 통해서 민간 희생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즉 그런 것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던 작전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만주폭격도 마찬가지예요. 만주폭격하면 민간 희생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핵이나 혹은 이제 화학물질을 갖다 떨구자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발언들이에요. 그래도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전쟁에 있어서는 정말 천재적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국 메가더는 자신의 그런 독선적인 행동 때문에 좀 쓸쓸한 은퇴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이 메가더 장군의 성공과 실패,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성공의 최고점을 찍었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실패 정도가 아니라 추락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두 가지 모습, 그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뭐 꼭 어느 쪽이 맞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가지의 측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측면을 놓고서 잘 생각해 두시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1부에서는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그 과정과 그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2부예요 2부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 이후의 이야기를 할 건데, 중공군이 참전을 하죠. 근데 중공군이 참전을 해서 미군이 밀린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의 전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해전술이라고 해요. 과연 중공군이 썼던 것은 정말로 인해전술이 맞느냐, 혹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